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5월 넷째 주가 어떤 주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 문화예술 교육 주간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나라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진흥원에 양현미 원장을 초대해서 문화예술 교육이란 게 뭔지, 왜 중요한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세계 문화예술 교육 주간,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언제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세계문화예술 교육 주간은 유네스코가 2011년도에 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매년 이를 이제 기념해서 행사를 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술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여한 게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2010년에 세계 문화예술 교육 대회라고 해서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대회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전개하는 게 좋은지 정하는 서울 선언이라는 거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매년 기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선언이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의 시초로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5월 넷째 주에는 전 세계 유네스코 가입국가에서는 뭔가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뭔가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문화예술 교육이 뭐죠, 근데?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했을 때 범위가 너무 넓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하나의 이제 범주로 보는 경우하고 지향해야 될 가치로 보는 경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범주로 보면 어쨌든 교육을 하는데 문화예술을 교육하거나 문화예술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 텐데 문화예술의 범위가 법상으로는 예술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 속하는 만화와 영화 같은 문화산업 영역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통문화, 문화유산 같은 영역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교육의 내용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문화예술을 내용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역사 수업을 할 때 박물관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사회 수업을 할 때 영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범위가 넓네요. 네. 그리고 그건 이제 범주나 범위고 조금 아까 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 그 가치는 그럼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의 교육에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지식교육을 강조를 하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강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암기식, 주입식 그런 교육 우리가 그동안 해왔죠. 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은 기본적으로 정답이 없고 단지 선호, 취향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다름을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서로 이제 공존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창의성을 또 배양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는 크게 보면은 창의성과 공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제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에서도 모든 세대 또 모든 계층의 차별 없이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서요. 저희 진흥원에서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제일 앞서 있는 나라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시작되는 데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었던 프랑스가 아닐까 프랑스, 생각을 합니다. 문화대국이라고 불리죠. 네. 예. 프랑스는 뭐 이미 그 당시에도 문화대국이었지만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서 문화부 장관이었던 자크랑이 교육부 장관이 그 다음에 되면서 학교나 사회 또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학교 교육을 달라지게 한 겁니까? 어떻게? 특히 이제 학교 교육에 만약에 문학 시간이라면 시를 배우면 직접 시인을 모셔서 과연 어떻게 이 시를 작성하게 됐고 그것을 어떻게 작품으로 만들게 됐는지 그런 창조의 과정을 학생들과 토론하고 또 얘기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예술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완성된 것만 보면 그 창조 과정을 사실은 모르죠.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오히려 어린 나이에 창조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또 창조성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악 시간에는 음악가를, 네. 미술 시간에는 작가를.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다들 문화인이 되나요? 저는 어려서 문화예술을 많이 접하고 배우는 것이 향후에 문화예술을 평생에 걸쳐서 향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프랑스에서 이제 피에르 보르디에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 연구를 했는데요. 왜 어떤 사람은 미술관에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30개 유럽의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비교해 보고서 나온 개념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문화자본? 네.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건데요. 바로 그것은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만약에 이제 문화를 많이 향유하는 집안이라면 그게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을 주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문화 생활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이제 실태 조사를 한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16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지금 국민의 한 75% 정도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1년에 한 번 기준입니다. 1년에 한 번?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장르를 나눠서 보면 영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사실은 75% 가까이 되는데 순수 예술을 향유하는 분들은 한 30% 정도, 35%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그 차이를 발생하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보러 가느냐에 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순수예술 분야에서의 관객이 없는 것.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술을 더 많이 향유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고 예술가로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 가운데 그 문화예술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네, 너무 그죠? 적죠. 그죠? 네,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는 문화예술 교육이 없기 때문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참, 창의 교육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좋고, 네. 사회적 가치에서 서로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고 하는 그런 가치에서도 좋고, 네. 문화예술의 소양을 넓히고 문화예술적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고, 예.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예. 그분들의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네. 이런 면에서도 좋고, 예. 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만들어져 있군요. 예. 이게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13년 됐군요. 예. 네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저희 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지원법을 성안하는데 양 원장께서 기여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네. 제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문화부 산하의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연구를 했고요. 담당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을 도와서 그 법이 통과되는 데까지 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기한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이제 원장님이 되신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인 역량을 갖추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예.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실은 사회 전체가 문화적인 나라, 문화적인 사회로 변하는 데 기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실 일이 많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부 다 하시진 못할 거고. 네. 그동안 13년 동안 이게 주로 역점되어서 활동해왔던 건 어떤 것들입니까? 가장 역점을 두었었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시절에 문화예술 교육을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아까 프랑스 사례도 말씀하셨듯이.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예. 역점적으로 수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학교 교육에도 역시 전문가들이 그럼 학교 현장으로 파견돼서 예술 교육을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주로 이제 학교 예술 교육은 그동안에 이제 그 학교 수업에서는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교사들이 가르쳐 왔는데 음악 교과에서 국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국악 교육을 받은 교사분들은 별로 없기 없죠. 때문에 국악을 하신 분들을 파견하는 분들이 학교 예술 교육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용 같은 경우에는 체육 수업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체육 수업 시간에 무용을 할 수 있는 교사분들을 이제 보내고 그다음에 또 국어 시간에 보면 우리가 희곡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예. 그거는 연극하시는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희곡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구현된 연극으로 체험해 보게 된다면 보다 더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수업뿐만 아니라 또 만화, 애니메이션, 뭐 디자인, 영화 등등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예술 활동도 하시면서 또 학교의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소위 예술 강사. 예. 그 제도인 거죠? 네. 그러면 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예술 강사분들이 있는 겁니까?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 문화예술계 종사자분들 가운데 신청을 받아서 네. 일정한 자격 심사를 거쳐가지고 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이선 학교나 아까 말씀하신 뭐 사회복지시설, 네. 군부대 이런 데 이제 파견 나갈 때 네. 그런 활동 경비나 이런 거는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고 예. 이런 체계로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은 학교인데 약 5,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사회복지기관은 뭐 장애인복지시설, 또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약 500명 정도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한 명을 이제 파견하는 방식이고요. 나머지 이제 군부대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취약 계층이 있는 그런 네. 시설들에는 단체들이 이제 예술가들과 함께 같이 가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한 800여 개 단체가 연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활동 자체가 네. 예술계 종사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제공해주는 네. 일자리 창출적 개념도 있네요. 예,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그 예술대학 졸업생이 예술가로 또 먹고 살면서 살 수 있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예술 활동을 하면서 또 부수적으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쭉 설명 말씀 듣다 보니까 학교가 됐건 뭐 어떤 시설이 됐건 이런 분들이 파견돼서 교육하는 게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아직은 예산이나 이런 거 한계 때문에 일회성입니까? 조금 어떤 지속적으로 이어집니까? 이런 게? 현재 이제 학교나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가게 되면은 보통 한 20-30회차 정도 쭉 매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텀이 끝나면 교육생들은 이제 그거를 마치게 되는데 이제 또 그 다음 내년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또 같은 교육생일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각각 학교나 또는 그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렇게 그 예술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단체로부터 필요한 장르 또 받고 싶은 교육 이런 것들을 신청을 또 받아서 네, 양쪽에 그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가면 20-30회 네. 일종의 한 학기 개념 정도로 그렇게 돼요. 제가 일회성 되지 않냐는 건 기우였군요. 네. 네. 근데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혜택을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예술 강사로 보내는 비용은 정부 특히 문화부에서 나오는 돈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지원하는 돈이 서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의 규모가 아직 전 학교를 다 포괄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신청은 했는데 그 지원을 못 받는 곳들이 그렇겠죠.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는 꼭 직접 그런 예술 강사들이 파견 나가서뿐이 아니라 동영상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저희 진흥원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예술 교육은 좀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효과는 그게 훨씬 좋겠죠. 네네. 그랬는데 오히려 또 예술 교육에 대한 그 접근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 동영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EBS와 같이 그런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와 관련해서 협력하기로 했고 일단 올해는 우선적으로 유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어떻게 또 동영상을 만들어야 더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거쳐서 보다 더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1,300억 정도 됩니다. 1,300억? 네. 결코 뭐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해야 할 일의 범위에 비해서는 또 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장님이 되시고 지금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13년의 발전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마침 이제 제가 진흥원으로 원장으로 온 다음에 보니 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해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획이 수립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또 제 생각도 가다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문화예술교육이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이 돼야 되겠다. 지역 중심. 예. 이유는 이제 그 문화예술 교육을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전국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각각 고려할 수가 없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상실되고 예. 획일화되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지역 분권을 통해서 지역에서 보다 더 이제 일반 시민들의 생활권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현실을 잘 살필 수 있는 지역의 어떤 역량들을 더 키우고 지역 센터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 전달 체계를 좀 개편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조금 손에 잡히게 네. 그리고 계신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경복궁 근처에 있는 서촌이라는 지역입니다. 서촌? 네. 네, 네. 그 지역에는 물론 이제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는 아니지만 다양한 민간의 공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데들이 있다 보니 문화예술 교육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뭐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뭐 도자나 금속이나 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공방들이 옆에 있으면 그것을 훨씬 더 배우기가 쉽고 당연하죠. 예,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예, 이분들이 예. 또 생활예술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결국은 지역에서 생활권 단위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될 필요가 있고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데가 바로 지역 문화예술 교육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역 문화예술 교육센터는 지금 현재 17개 시도에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허. 지역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대부분 그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곳에 또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역의 예술가, 예술단체, 또 문화시설들에 대한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쪽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가 있도록 보다 더 권한이 또 책임이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결국은 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각 센터별로 자율권을 더 주고 네. 스스로 결정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거기서 창발적으로 만들어 봐라. 네. 이런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단위에 하나씩 있습니까? 그런 센터가? 예, 현재는 센터가 하나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갖고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지역 분권 생활 밀착형이 되려면 네. 훨씬 더 소규모 단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기초 문화예술 교육 센터를 어떻게 지정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예. 올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예, 예. 이렇게 지역 분권이 됐을 때 정부와 또 광역 센터들과 기초센터들 간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지 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능한 예술 교육이 되느냐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